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가나요? 국회의장 우원식. 그렇죠.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말 거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경선, 이게 예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선이 곧 본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뽑은 후보가 바로 국회의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달 5일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정당을 합쳐가지고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분석을 좀 듣기 전에 우원식 의원을 내 소감을 직접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우원식 의원,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당선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직접 만나보죠. 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민주당의 당선자들이 저를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앞으로 일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 민심을 그대로 잘 투영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국회의장의 모습도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변이라는 표현이 지금 일제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자꾸 이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제 구도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예. 그간 처음부터 사실은 진심은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노원 뚜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었어요. 동네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예. 사람들 많이 만나고 상가를 곳곳이 다니니까 이번에도 그 여의도 뚜벅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예. 또 우리 새로운 당선자들을 포함해서 의원들 사무실을 찾아가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을 다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나와 같은 그동안 그 민생을 중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갖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내가 이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어이추 언론에서 막 이럴 때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 그러셨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마지막 그 투표 순간까지도 내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이추 막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뭐 박찬대 원내대표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미 교통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뭐 한두 네. 기자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없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원식 의원님도 뭐 그런 좀 권유라든지 이런 걸 들으셨어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았고요. 교통 정리가 됐다는 게 제가 있는데 어떻게 교통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 경쟁이 좀 더 단순해졌고 예. 그 방향이 분명해졌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명심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건 언론의 부풀리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각 후보가 그동안 살아온 경력, 활동을 바탕으로 당선자들께서 선택해 주신 건데 그런 점에서 뭐 교통정리, 뭐 명심경제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추미애 의원과 우원식 의원 중에 이 자당의 의원들이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차이였다고 보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랑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우원식 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현장에 가까운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192석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이 문제인데 거기에 8석이 모자란 부분을 내가 정치력으로 채우겠다는데도 많은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동안 살아온 정치 인생에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까지 8석이 모자른 3분의 네. 2의 8석 모자른 것을 정치력으로 채우겠다. 국회의장이 정치력으로 채우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부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부권일 경우에 국민들이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지난 총선 민심에서 그런 걸 봤죠. 음흠.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야당 의석이 전체를 다 합치면 192석이거든요. 예.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예. 그런 점에서 8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게 이제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넘어서려면 그냥 싸움이나 압박으로만 되질 않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국회 안에서의 활동 또 정치력, 설득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정치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죠. 예. 이제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여권 쪽에서 나온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반응인데 축하는 드리는데 중립의 의무 저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여권에서는 내놓고 반대로 이제 야권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협치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중립 지켰다가는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말이죠. 양쪽에서 주문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하실 네. 생각이십니까? 국회는 일단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런 점에서 협의하고 또 협치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국회의장은 그냥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거든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양쪽이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협치를 존중하되 하다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법이 정한 국회법이라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건데 예. 국회법이 정한 절차 그중에는 뭐 직권상정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이익 또 국민의 삶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치, 중재, 노력 끝까지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지금 소신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 예.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키는가 아닌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 이제 협치, 중재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에 우리 국회의장들께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마 우리 유권자들한테 우리 국민들에게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텐데 저는 오로지 국회의장의 판단 기준은 국민이다.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반영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활동해 나가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문자 폭탄 같은 거 좀 받으셨어요, 의원님? 제가 너무 바빠서 문자를 못 받습니다. 예. 축하 문자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네. 오늘 좀 살펴봐야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셨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뭐라고 추미애 후보가 그러셨을지 궁금해요. 그 옆자리에 앉았는데 예. 축하한다고 그리고 정말 민심을 잘 받들어서 일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되길 기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좀 실망하시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동안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 실망은 많이 하셨겠죠. 그래도 잘 그런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표현 없이 축하한다, 잘해달라 그런 격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협치, 중재, 그러니까 뭐 어느 정파의 의장이 아닌 국회를 국민의 뜻대로 잘 이끄는 모두의 의장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경선으로 이제 최종 후보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네. 본회의에서의 투표는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황이니까 22대 국회의장이 이제 되는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지금 본인은 그러세요. 이변 아니다. 나는 예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었잖아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서 뚜껑 열어보니 우원식이었던 겁니까? 일단 표 차이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숫자를 확인해 주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당에서 들어봤을 때는 89대 90 이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흐름상으로는 좀 맞다라고 보이는 게 중간에 25표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97대 72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몇 표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89대 90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반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 라인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제 한 자릿수 차이다. 그래서 이제 9표 차이가 좀 유력해 보이고요. 지금 97대 72라고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89대 80일 가능성이 더 높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맞는 걸로 좀 보여요. 맞는 전반적으로 걸로 보여요. 흐름으로 보이면. 왜냐면 한 자릿수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보도에 대해서는 또 반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원식 의원 당선은 파란 반전 이변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분위기부터 전해드리면 저도 어제 좀 놀라가지고 모 의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의원들 열이면 열이 다 놀랐다. 그리고 특히 우원식 의원을 찍었던 사람들도 추미애 당선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우원식 의원한테 투표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의사 표시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선이 된 게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좀 대세로 예측이 됐었던 게 이제 부의장 선거는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이하경 의원이 됐고 실제로 예측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예측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21대 국회도 보면은 의장이 남성이면은 부의장은 여성 이런 식으로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장은 추미애 당선인 즉 여성이 될 걸로 보니까 이하경 의원이나 아니면 민홍철 의원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중에 이하경 의원이 좀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이제 대세라고 봐서 여성 이 그림은 안 만들려고 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역시 대세로 봤었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났던 거고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일단 크게 보면 두 그룹이 좀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격이 그룹입니까? 다른 두 그룹인데, 일단 재선 이상 뭐 혹은 중진들이 주로 이제 우원식 의원을 많이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초선들 말고 재선 이상 그룹이 한 그룹이고 또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도 원래는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 쪽으로 많이 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재선 이상들이 많이 우원식 의원한테 모인 거는 어제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2009년에 환노위원장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그 민주당 당론에 반하는 거를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고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거나 직접 봤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었던 의원들은 예전부터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태가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제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 당선인이 하는 얘기가 스킨십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아무래도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 21대 국회에 없었거든요. 네. 그 나머지 의원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재선 이상들은 접촉을 하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당선인들은 굳이 접촉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보고 뽑았을 수 있겠죠. 근데 요 과정에서 차이가 났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분석이 되는 게 네네. 이게 반복된 정리, 무리한 정리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내대표 경선 때 좀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국회의장 경선에서 그런 과정이 또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되는 것도 부담이라고 봤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 경선은 그래도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냐. 근데 왜 국회의장 경선을 이렇게 무리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원내대표 경선 때는 출마 선언까지는 안 한 상태에서 잘 정리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국회의장 경선은 다 나오겠다라고 하고 후보 등록일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관계자 표현은
의원들이 자존심 상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은 의원들이 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선인인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하지만 추미애 당선인이 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이건 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심이라고 하더라도 이 추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를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못 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그림이 민주당이 또 좋으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되는군요. 네. 크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좀 의구심 같은 게 있었고 또 한쪽은 교통정리, 무리한 교통정리가 반복되는 느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스킨십.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 개개인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한 대를 이제 관계를 못 맺었던 것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예. 그 우원식 의원의 당선 뭐 여파라고 할까요? 어떤 뭐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큰 흐름은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가겠다, 뭐 탈중립하겠다 이건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번에 후보 정리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총대를 맨 걸로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당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지금 기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만났다라는 거는 뭐 팩트로 저도 들었고 네. 다만 뭐 그게 인위적인 조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음. 근데 관계가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의장 찾아가 가지고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이거 직권상 정해 주세요. 뭐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제 뭐 관계자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도 예측 못 하셨죠? 예측은 못했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제 이제 유인태 총장 나오셨잖아요. 유인태 총장. 예. 예, 유인태 총장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원식 캠프에서는 자기네들이 확실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예. 방송에서 그 얘기를 사실 예. 방송에다 대고 어이추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한 유일한 출연자가 저는 유인태 총장이 아니신가 싶은데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들 하셨을지 모르지만 방송에서 우원식 의원 가능성을 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 유인태 총장인 것 같은데요. 유인태 총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 쭉 취재를 해보니 분위기가 어이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 취재한 건 아니지만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추미애 당선자에 대한 비토가 좀 강했어요.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09년에 환노위원장 할 때 네. 그때 이제 민주당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그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하고 같이 이제 노동법 근데 민주당 주장에선 노동법 개혁인데 이거를 그냥 처리해 버렸거든요. 그게 본인은 소신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뭐 당 대표 할 때도 사실상 이제 댓글 조작 이거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게 드루킨 특검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당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어려워진 것들 뭐 기타 등 추윤 갈등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우원식 의원한테 수박이라고 문자를 보내면은 도대체 그 당의 수박이 아닌 사람은 누군가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명이에요. 예, 그리고 예.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고 예. 이재명 대표도 수박이 이제 취급 당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그 울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울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은 이게 조금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판단을 의원들이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국민의힘 분 한 분 만났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공식 입장하고는 다르게 아깝다. 추미애가 됐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예. 의원은 뭐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추미애가 돼야 우리가 조금 뭔가 뭐 돌발 변수가 일어나고 우리한테 조금 여론도 돌아오고 이럴 텐데 굉장히 아깝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뭐 굉장히 잘하실 분이고 일단 뭐 지켜보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뭐 정치권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뉴스였던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승리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역시 큰 이슈입니다. 넘어가 보죠.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 기각. 어제 고법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 의료계가 여러 건의 집행정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막아달라 이렇게 집행정지를 냈는데 어제 고등법원이 각하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각하와 기각 두 가지가 따로 나온 겁니까? 네. 이 각하하고 기각 좀 이해하면 쉬운데 각하는 그냥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그 소를 낼 당사자가 아니거나 긴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게 각하고요. 말하자면 자격이 안 된다. 맞아요. 예, 기각은 그거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요약을 해보면은 법원이 의료계 요구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여러 단체들이
집행정지를 냈어요. 네. 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다 냈는데 1심에서는 모두 각하를 시켰거든요. 다 자격 없다라고 본 거죠. 근데 2심에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요 중에서 의대생들은 자격이 있다.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의대의 증언 문제니까 네. 의대생들은 여기다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된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맞아요. 교육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법원이 그래도 수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피해 입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공공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의대 정원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법원이 이런 표현도 썼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질은 좋은데 그러나 필수 의료, 지역 의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어제 결정 중에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할 때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절차 부분인데요. 이번 그 2심 법원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요구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회의 자료를 냈는데 그 회의 자료를 보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온 날 그냥 발표가 됐더라.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인용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결국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진 않지만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의협하고 1대1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 통해서 논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특히나 의협에다가 증언 규모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절차를 지키기는 했다. 이 정도로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되지는 않았는데 이걸로 사태가 끝나느냐? 또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제 의정 갈등은 현재 진행형 그리고 오히려 더 격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네. 이제 정원이 확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509명, 최대 1,509명이 그냥 증원될 거다. 정부의 지금의 스탠스로 봤을 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갈 것이고, 그러면 전공의들 복귀할 것이냐, 복귀 안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냥 전문의 안 하겠다. 전문의 자격 안 따고 일반의로 그냥 개업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올해는 공백인데 이게 이제 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대형 병원들이 적자가 지금 천문학적이에요. 대형 병원들을 사실 지탱해 왔던 건 다 전공이거든요. 예. 예, 항상 말하는 게 값싼 인력으로 다 굴러가고 있었다. 이제 이건데 그들이 쑥 빠지면서 지금 적자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노동 착취다. 일주일에 뭐 100시간씩 일한다 이런 이제 했었지만은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공 의료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런 건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정부가 대안이 있느냐? 지금 이거는 그냥 장기화될 거거든요. 네. 그럼 병원들 그러니까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이미 지금 문 닫는 병원들이 한둘 나오고 있잖아요. 종합병원들. 예. 종합병원들 그리고 네. 뭐 1,000억씩 뭐 적자 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정부가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가 승리했다라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아하. 그리고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대법원 상고를 한다라는 건데 빠르면은 31일 안에 내달라라는 건데 이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승산이 어려워 보이죠.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 내달라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내년도 대학 입시 정원이 빨리 발표가 돼야 되거든요. 발표되기 전에 좀 결론을 내달라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예, 그거죠. 그건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도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면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지금 그건데 의사들도 조금 이제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의협 회장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도 좀 뭐 신나는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 복지부 쪽에서는 나오지 않겠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걸로 봐서는 뭐 마냥 신난 느낌은 아니긴 해요. 자, 잠시 후에 의협 들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짧게 갈까요, 박순봉 기자? 네. 김여사 5개월 만에 공개 행보. 예, 어제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만찬 장면이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 오찬이었는데 아, 점심 그렇습니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점심 식사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고 이런 사실도 공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를 한 거죠. 영상은 안 나오고 사진만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행보고요. 김 여사가 마지막 공개 행보했던 게 작년 12월 15일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153일 만이다 아니면 5개월 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간에도 아예 행보가 없었던 건 아닌데 공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요번 행사가 좀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이제 2022년 11월에 순방을 갔을 때 이 캄보디아를 들렸었거든요. 네. 거기에 심장병 앓는 이제 소년을 데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아, 거기가 캄보디아였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인연을 기점으로 해서 좀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도 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런 시점, 요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조정훈 의원하고 또 인터뷰 준비돼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